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우의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요즘 지리산의 고장 경남 산청은 곡감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산청이 낳은 인물 이야기로 오늘 금요일 시사만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이야기입니다. 축구 영웅 박 감독 덕분에 베트남 여행사에 산청군 관광문의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우즈벡과의 연장 혈투 끝에 아쉽게 패배한 뒤 고개 떨군 젊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지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이다. 베트남 교과서에까지 실렸다는 이 말 2019년 기해년을 맞은 우리들도 한번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마감하는 저희 시사만사, 오늘은 부산 지역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 의원 모시고 공방을 벌여볼까 합니다. 타이틀 매치입니다. 예,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당사를 연산동으로 옮기신다고요? 예, 원래 동구 초량동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좀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형편이 나아졌다거나 네.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초량동에 좀 있다 보니까 당사의 공간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네. 또 접근성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연산동으로 옮기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청이 이제 연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그렇죠. 부산시 당사도 옮겨가지고 연산동 거버넌스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일당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했는데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서 소통을 더 잘하면 우리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산동으로 옮겨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산동 거버넌스다. 네.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소통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연산동 거버넌스 선언,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는데, 어떻게 신년 담배식 때 이거 큰절까지 하셨다는 저희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도 하셨고요. 네.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보면 아마 비공개 간담회 내에서 신공항 이야기 나누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거 도울 건지 말 건지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예, 저희가 신년 인사회를 할 때 네. 부산 시민들께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에 네. 세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를 갖춘 거고요. 시민들이 세뱃돈 주셔야 될 텐데, 그죠?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네. 시민들 마음을 다시 잘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간담회라기보다 티타임을 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간에 하면서 네.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최근에 발표한 이 김해 신공항을 네네. 백지화하고 가덕 신공항 쪽으로 제3지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런 공항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다시 시도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데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보기로는 일부 결론이 나왔습니까? 결론이라기보다는 일단 의견이 모인 부분은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지금 5개 시도가 이미 합의되어서 김해 신공항으로 국가 교통 정책의 큰 축이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백지화할 경우에 부산 시민이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항공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조기 착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만약에 거기에서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야지, 이것을 5개 시도가 합의한 것을 부울경 3개 시도만으로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타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경남이나 울산 경우는 우리만큼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고, 네. 울산은 경남에
의사를 위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경남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2016년 6월 달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은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6년 6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네. 이미 그 전에 10년 동안 여러 차례 검토가 됐던 겁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네. 근데 그때마다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안정성의 문제, 소음의 문제, 확장성의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결론이 났던 겁니다. 네. 이미 그리고 이것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받아들였던 분들도 이것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소음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그때 받아들일 때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 울산, 경남에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단을 꾸려가지고 네. 저희들이 결론 낸 바에 의하면 소음과 안전 문제, 활주로 길이 문제, 그다음에 확장성의 문제, 장애물의 문제 등등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불가하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 우리 부산시당에서는 뭐 가덕으로 가자라든지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저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한번 모였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부산시당의 당론을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근데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부산의 뭐 지역의 목소리다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부산이 트라이포트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세계적 물류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이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아마 당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극심한 지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삭발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다시 이 백지화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이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할 거면 나라에서 제대로 된 타임테이블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은다면은 김해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백지화보다는 소음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네. 수립해서 알겠습니다.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말이죠. 김해 신공항 검증단장을 맡았던 우리 김해 지역구의 김정 의원이 이른바 좀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게 국토위 해당 상임이죠. 사임하게 됐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대신 역할을 맡습니까? 이것은 이제 김정호 의원이 계속 역할을 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국토위에는 김정호 의원이 빠졌다 하더라도 박재호 의원이 있습니다. 박재호 네.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박재호 의원도 이제 가덕 신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부산시와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 특히 네. 부산 지역의 상공인들이 가덕 신공항이 돼야 된다라고 요즘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호 의원 건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게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이거 오늘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해서 끝내서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다음 기회에 모시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부선 철도 지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부산 지역 한국당 모 의원께서 국비 지원에 제동을 거는 듯한 뉘앙스라 할까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지역에서는 이게 부산 지역의 여야 간의 경쟁이 좀 과열되면서 이게 지역 현안까지 이렇게 좀 무산되는 안 좋은 선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야 간의 정치적인 목적 네. 때문에 이런 영향이 실제로 미쳐졌다면은 네. 예산 확보가 안 됐어야죠. 근데 실제로 예산 확보를 사상 최대 규모로 부산 지역 국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예결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입니다. 경부선 지하화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10년간에 걸쳐서 우리 노력이 누적되어 있던 축적되어 있는 부산 도심을 지금 사실 철도 시설들이 상당 부분 점유하면서 도심 공간을 원도심 공간을 지금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철도 시설 재배치 문제죠. 그래서 철도 시설 재배치 사업이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2019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 전에 경부선 이제 이 일부가 이제 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이 안에 포함 이제 중복 사업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순서상에 이래 경중과 선호의 문제였다는 선호의 문제를 이야기한 말씀하신 것이었고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은 이게 무산됐어야죠. 하지만 그러면 예산이 국비를 좀 확보해 왔습니다. 이게 야당에서 날리는 견제구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부선 철도 지하화 네. 사업은 부산 지도를 확 바꾸는 사업입니다. 네. 부산의 영토 지도를 확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업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또 누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지, 또 누구의 공약이었는지, 또 예산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것 중심으로 이제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미 여야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확보 예산 성과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산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네. 부산 미래의 그야말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이제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협위원장 오디션 지금 네. 한창이시죠? 뭐 새로운 피 수혈이 아마 뭐 지금 한국당 내 화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 끝이 납니까? 크게 그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저희 당헌당규상에서 운영이 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도 보통 설치가 되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인재 영입을 시도합니다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조강특위는 이런 총선 앞에 있는 인재 영입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네, 지방 조직 그렇죠.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좀 당이 그동안 큰 이 변화를 겪으면서 허물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무너진 성곽을 복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인 당협위원장이 일을 하고 되면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뭐 저 총선 출마에도 유리한 고지는 점할 수 예, 있는 다소 거죠. 유리한 고지에 뭐 예, 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하겠죠. 뭐 네. 공천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재건 우리 한국당 김세현 그 시당위원장께서 신년사의 그 내용 중에서 크게 눈길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먼저 우리 자유한국당 신년 담배식에서 눈길에 끄는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그럽니다. 적폐 세력으로 그럽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이 정부를 견제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침없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국정 세력, 운영 세력이었고 또 국정 비판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출마 선언하신 분이 지금 모처럼 결변을 토하셨어요. 예.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수 재건의 전체적인 파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요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만 사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3.1 네. 운동 때 우리 온 민족이 함께 들고 외쳤던 태극기가 이렇게 특정 진영,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태극기 부대 속칭 이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인식 문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그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헌정 질서에 반하는 인식이나 행위는 곤란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령 헌법재판소라는 우리 이 그 헌법기관이 절차에 맞게 작동을 해서 네. 판결을 내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인식을 가지면 곤란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충격으로부터 약간의 저희 당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시민과 직접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지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뭐 큰 선물 같은 압승을 거두셨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이제 뭔가 보여주셔야 될 텐데 올해부터는 지금 뭐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네. 열었습니다. 아마 정당 역사상 아마 선출직 공직자들만 모여서 이런 공직자 대회를 한 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그런 시도였다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일단 국회의원들 예로 들어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전에도 자기가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국회의원일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청난 정치 불신과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 시민들께서 지난 23년간의 독점을 끝내고 이제 저희 당에게 정치 권력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성찰하는 그런 이제 기풍을 만들자라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대회에서 결의를 했고 이것은 1년에 2번 정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기풍과 기강을 좀 세우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많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범 사례들을 부산시당이 잘 발굴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확산시켜내는 그 기제, 그 시스템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대회를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선출직 공직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산 시민들에게 실적과 성과를 내는 그 모티브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6개월 지났으니까 말이죠. 네. 지난 6개월 오거돈 호로 상징되는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부산시의회도 있고요. 6개월간의 부산시정에 대해서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요즘 만나 뵙는 시민들 사이에서 잘못 찍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뭐 폭넓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3년간 아까 뭐 독재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전폭적으로 시민들께서 이 그 책임지고 잘 해보라고 밀어주셨지만은 저희가 잘 못한 부분들 지금 깊이 반성하면서 거듭 날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이제 각 구정 이을 볼 때는 아마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다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만은 지나치게 좀 정의 독점 내지는 이렇게 당위에 근거한 이념지향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정책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폭넓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려운 사실 서민들의 삶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야기인가요? 이런 경제가 거의 파탄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요즘 사실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그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희는 뭐 어떤 쪽에서 이 그 집행을 맡건 행정권을 갖고 있건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잘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학점으로 평가하면 A, B, C, D 중에서 F까지 있습니다. 어느 등? 아까 제가 점수나 이렇게 학점으로 평가하는 거는 좀 네.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좀 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예, 지난 6개월은 이제 변화를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있고 또 실수와 오류도 있습니다. 23년 만에 이번에 그 부산의 지방 권력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23년 동안 묵었던 그리고 23년 동안 배타적으로 정치사회, 부산의 정치사회 경제 문화를 배타적으로 독점해왔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바꿔야 될 관행도 많습니다. 바꿔야 될 문화도 많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다.
라고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신다면 실적과 성과 만들어내겠다. 부산의 새로운 경제 활력과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 약속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런 토론을 주고받고 또 그 토론을 통해서 서로 또 배울 점은 배우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네, 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 여부를 확인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입건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인 임신 중절 여성 색출 수사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서부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경찰의 정당한 수사다. 아니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과잉 수사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법정보다 뜨거운 변호사들의 공방, 변대변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을 펼치실 이지욱, 고지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부 경남에 있는 모 경찰서에서 여성들에게 그 지역 내 여성들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고 낙태 수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간 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된 건데요.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심평원으로부터 여성 26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고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두 분 변호사님들께 좀 입장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경찰의 조사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인권 침해인 것인가 이 부분이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산부인과 진료 내용은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진료 내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때는 그 산부인과나 정신과 또는 비뇨기과 특수상병명에 해당되는 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 판사의 도장이 날인된 명령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만 회신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병원 과 말고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보가 민감할 수 있는 과에는 법원이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의로 보내는 경우에는 네. 회신을 할 때 별표로 가려서 오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버리고요. 아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에서 심사평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환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경찰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게 좀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온 걸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임의로 전화를 통해나 뭐 단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네.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그 필요성 인정을 받아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네. 네, 저는 인권 침해라고 보는데요. 네. 법 집행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절차 준수, 즉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고요. 실체적 정당성을 갖출 것인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다고 해서 마냥 정당한 것을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좀 산부인과라는 데는 특수한 과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라는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네. 데 있어서는요. 원인도 중요하지만 반사적인 피해 등을 두루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환자 소환에는 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또 찬반의 의견이 있었어요.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경찰이 출석을 해라라고 통지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출석해도 되나 아니면 뭐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경찰이 해당 여성들에게 한 26분쯤 됐나요? 여성들에게 계속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경찰에서는 진정이 접수된 이상 환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소환을 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이 이런 사정들을 설명을 하고 전화나 기타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출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요. 참고인 조사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아, 네. 피의자로 전환하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참고인 조사가 있고요. 말 그대로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위험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의사의 촉탁 낙태죄에 관한 수사를 위해서 여성들을 소환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뭐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게 촉탁 낙태죄라는 제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벌을 받는 거네요. 이게 뭐 예, 형량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게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의사가 업무상으로 이제 촉탁을 받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낙태를 실시했다라는 죄명입니다. 낙태한 여성도 그러면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 조항은 달리 돼 있어서요. 낙태를 한 여성은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습니다. 아, 처벌을 받게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소환을 출석을 하라 경찰에 이렇게 통지서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통지서 온 거를 가족들이 알게 되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한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이 또 이걸 알게 됐을 때 또 가족들이 뭐 아이들이 받는 어떤 충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같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제3자에게로 파급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참, 이 진정이 들어와서 수사는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피해는 누가 책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에 응한 여성 한 명이 남편에게 뭐 이분은 낙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낙태를 했다라는 오해를 사게 됐고, 심지어 가정 불화까지 겪었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경찰에서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수사에 나선 이상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뭐 이런 가정 불화까지 예상했던 피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단지 출석 여부를 두고 가정 불화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 사정을 일으키는데 경찰이 뭐 중대한 과실이나 뭐 고의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통념상 경찰이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 뭐 의도라든지 뭐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하는 경찰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께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손해배상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법 집행이 정당하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심각한 가정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게 실체적 정당성이란 또 이게 법리 용어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는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만약 경찰이나 또는 병원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경찰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자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 기록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했다고 봐서 의료법 제19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밖 행정상으로도 뭐 징계나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니까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지난 5월쯤에 공개 변론을 열었지만은 선고는 아직 미룬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사회 혼란이 있는 만큼 헌재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이런 곤란을 겪는 일들이 좀 더 없어졌으면 하루빨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가 삽니다. 저녁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맛있게 지어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첫 밥상머리 경제 두 경제학자 남종석 교수,
양성훈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 올해 부산 경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경제 예보도 한번 보시죠. 올해 경제 날씨 예보입니다. 부산 경남의 경제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 거제, 창원을 중심으로 점차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3년간 성장률 제로였던 부산 경남의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산업경제 예보입니다. 선박수주의 증가로 거제와 부산의 조선업에 해가 뜨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로 부산의 자동차 산업에는 구름이 걷히겠고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면서 창원의 기계부품 산업도 맑게 개겠습니다. 일자리 부동산 시장 예보입니다. 부산 경남의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흐리겠지만 이 조선업과 서비스 산업 위주로는 늘어날 전망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유지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경제 예보였습니다. 온데 뭐 다 비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은 다행입니다. 이게 장마가 안 져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경기 전망에 앞서서 사실 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우리 경제 수출, 소비 이걸로 먹고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먼저 두 분 우리 경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지난해 경제를 보면 수출 부분은 살아서 사실 우리 경제가 수출해서 먹고 살았다 할 정도이고요. 네. 반면에 내수 부분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그 내수 부분에 위축된 것에 대해서 여러 요인들을 작용하지만 그 네. 중앙지라든가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네네네. 뭐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그 저성장 기조가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따져보면 그것보다는 사실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노동자 네. 가구의 임금도 사실 상승했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그죠? 한 5.7%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 소비도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네. 대신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왜 그 경제 위축이 일어났느냐 해서 봤을 때 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재정 운영 방식이 네. 긴축 재정을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내 체감 경기 이 상황은 아마 그런 부분 요인이 컸다고 보시는 거고 그죠? 수출 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수출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뭐 네.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는 반도체 위주로 수출을 호조를 좀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동남권 이제 부산 경남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선업 수주가 많이 살아났고요. 네. 그다음에 금속 가공, 뭐 자동차, 기계 부품 등의 수출이 살아나서 저기 또 도표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조금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히 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사드 영향으로 사실은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좀 부진했던 것 같지만요. 네. 그래도 북미 혹은 이제 유럽 수출이 많이 살아났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기계 산업하고 철강 산업은 사실 전방 산업이 조선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자체가 좀 수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끼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업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다닌 직장처럼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뭐 경남에서는 이제 조선업이 가장 큰 이제 포션을 그러게 차지하고 말입니다. 있으니까. 이게 네. 그렇게 보면 바탕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에서 차곡차곡 뭔가를 좀 쌓아 올리면 좋겠는데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지금 뭐 낮게는 뭐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 2.4%까지 전망하던데 두 분은 올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네. 그 성장률 예측한 걸 보면 2.7에서 2.4% 대체로 한 2.6% 내외 정도의 성장률이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가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성장률 정도면 저희 나라가 그 1980년하고 97년 그리고 200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래로 네. 연속으로 2.6%, 2.4% 저성장하는 거는 어제와 작년과 올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두 가지 요인 정도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의 재정 운영 원칙이 굉장히 긴축적이었고. 긴축이었는데 올해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밝혔거든요. 네. 거기에는 기업 투자 요인들을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네. 이제 투자 요인들을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켜서 정부 민간 소비를 좀 증가시키겠다는 네. 측면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 있는 부분은 건설업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이제 예측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정부가 민간 공공재 부분에서 어떤 민자 유치를 대폭 확대해서 네.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효과가 실제 나타난다면 지금 예측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아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2.6% 4%대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런 예.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예. 이게 결국은 소비 심리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이제 쟁점은 아까도 이제 자료를 보셨지만 이제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서비스 산업도 이제 안 나오는 이유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최저임금 상승이나 등등 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선순환 구조가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이냐? 아까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긴축 기조를 가고 있는데 풀어야 될 게 많거든요. 최저임금 등 관련해 갖고는 그 안정 혁신을 위해서도 또한 이제 소비 심리를 풀기 위해서도 많은 네. 재정 투하가 필요한데 그 부분 좀 챙기는 게 일단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어쨌든 제조업을 끼고 있으니까 이 네.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예. 부분에서 얼만큼 분토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 네. 이게 참 좀 구름이 훅 그치고 해가 쨍 나면 좋겠는데 이게 자 이제 우리 부산 경남 이야기로 한번 예. 돌아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보면 전국 평균보다 우리 부산 경남 경제 성장률이 훨씬 낮아요. 예, 1.7%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부산 경남은 보면 결국 이제 제조업하고 이제 네. 서비스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2015년, 16년, 17년대 연속으로 제조업 산출 그러니까 조선,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계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체에서 네. 매출액 성장률이 거의 정체되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2016년, 17년도에 보면 자동차 산 같은 게 부품업 같은 경우 보면 네.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거의 뭐 제자리 뛰기가 아니라 뒤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국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네. 성장률이 반토막. 저기 정도 되는. 지금 저 도표가 나오는데 실제로 전국 평균보다도 동남권이 많이 낮네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 소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위축돼지고 이런 것들이 부산 지역 경제를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 경남에서 보면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기계 네. 부품 이런 쪽일 것 같은데 한번 좀 나눠서 전망해 보죠. 네. 조선업 어떻게 보십니까, 양 교수님? 예, 일단 저희 악재는 좀 털어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네. 들면 저희 지금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해양 플랜트 이제 그 부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많이 털어냈고 지금 현재 수주 잔량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혹은 화학선 등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부실은 많이 떨어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주 전망을 이제 밝게 하는 부분은 국제 해사기구 IMO라고 하는데요. 네네. IMO에서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황산화물 연료에 들어가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이제 규제를 좀 강하게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은 배들은 다 이제 노후 선박들은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이제 기름을 더 비싸게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엔진도 갈아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연비도 좋고 더 좋은 이제 환경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를 새로 짓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신규 발주가 작년에 70% 정도 늘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박 수주 1위도 중국으로부터 찾아온 거죠. 7년 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괜찮은 전망은 이제 중국에 아직도 고부가 가치의 선박 기술 자체는 우리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뒤처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선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중국이 우리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저기 쫓아오고 있네요. 예, 그래도 긴장해야 될 것 같지만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좀 아직은. 뒤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크게 조선 산업과 대조되게 네.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아하. 드는데요. 일단 뭐냐면 부산 경남 지역의 완성차들이 현대 기아차가 있고 그리고 네. 우리 르노 삼성 차가 있고 또 그렇죠. GM도 있기도 한데요. 일단 르노 삼성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 동안 르노 삼성은 내수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내수 부분이 안 좋았지만 수출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꽤 있었는데 괜찮았네요. 예,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게 그 르노 삼성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닛산의 로그라는 제품을 뭐냐면 외주 생산을 받아서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올해 6월달에 이제 계약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이제 르노 삼성에서는 계약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일단 그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연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트위지를 그 초소형 전기차인데요. 아하. 원래 르노 삼성이 스페인에서 생산하던 것을 네. 그 국내와 들여와서 동진모터스라는 그 기업에게 이제 외주를 줘서 생산하는데 대충 네. 한 5천 대 정도 생산할 계획인데 네. 이 생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늘어날 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 그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비중인데 네. 경남과 부산의 그 뭐냐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현대자동차의 정책이거든요. 아.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지금 세계 시장에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의 산출이 증가할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그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상에도 보면 올해가 작년 수준 정도의 어떤 매출 정도를 지금 현대 자체적으로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크게 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자금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협력업체의 어떤 직면하고 있는 경영위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예, 있는 어려움들이죠. 그럼요. 어려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그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4만 대 정도의 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2만 대 정도 지원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부산 경남 지역의 부품업체들이 전기 자동차 부품을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 효과라는 건 별반 없을 것 같고 네. 이건 미래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갖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될 텐데 예. 우리 지역 제조업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아직 부품은 보입니다. 좀 약한 것 같죠. 예, 네. 기계 쪽은 어떻습니까? 기계 쪽 하니까 조금 뭐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가 좀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 의창구 쪽에 좀 갔어요. 창원에. 창원에요. 예. 네. 갔는데 그쪽에 이제 원래 두산중공업 뭐 엔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품 소재 제작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에 그냥 현수막이 이렇게 쫙 있는데 공장을 이제 판다. 네. 이 부지를 좀 사가라. 그거 보면서 다 예전에는 짱짱할 때는 진짜 기계 부품들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의 역군이었던 곳들이었는데 좀 아직은 쉽지 않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창원공단 내에 뭐 저기 내놓은 공장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 저도 한번 풍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좋기는 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죠.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2018년에 보면 아까 지수에도 나오지만 이제 네. 3분기까지 이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지만 이제 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예. 들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작 기계나 굴삭기 같은 건설 기계는 이제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 수출이 좀 그래도 제 몫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계 산업 아무래도 종속적입니다. 전방에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렇게 네. 대형 중공업들이 선전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조선업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부터는 좀 선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내수 요인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내수 수요 때문에 이제 후방에서 어느 정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수출을 통해서 만회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뭐 날씨로 보자면 흐렸는데 이제 조금은 앞에 이제 좋아질까 말까 지금 고민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기 멀리서 네. 저쪽에서 해가 조금 네. 비칠까 말까. 그렇죠. 아유, 어렵습니다. 그 비칠까 말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숙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운조도 네. 높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R&D 투자랄지 좀 네. 장기적인 포석을 까는 어떤 조치들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중요한 싶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뭐 부산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릴 게 아니라 구름이 좀 거치도록 바람을 불어주는 네. 예 그런 노력도 좀 같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이 좀 늘어나겠습니까?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예, 결국에 또 조선업 얘기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정부가 중소형 조선소들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좀 꺼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LNG로 이제 그동안은 연료 추진선을 한 140척 정도 발주를 내겠다. 그다음에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신규 금융 지원도 하겠다. 1조 원 정도 규모의 부채가 있는데 이거 만기 연장도 해주겠다.
이런 등의 얘기를 이제 골자로 했어요. 사실은 이제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이거만한 조치는 사실 없죠. 수만 명 노동자들 일자리는 사실은 물량이 있고 일감이 있으면 사실 조선소는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제, 통영, 뭐 저기 고성 이런데 예, 그렇죠. 일자리 잃었던 노동자들 다시 예. 좀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될까요? 당장의 일자리는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생기는 일자리들이 과연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냐 이 부분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정부가 발주한 물량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네.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조선소에서 물량팀이라고 합니다. 잠깐 네. 와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쳐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실은 예전에 한진에서 일감 줄어가지고 해고 당한 분들도 네. 있고 이렇게 떠돌이로 다니시게 된 이유가 물량이 없다, 일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작년에 사실 그 일자리가 전체량이 줄어든 측면들이 있거든요. 고용량 측면에서 그것이 이제 많은 중앙 언론이라든가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고, 네. 그다음 중소기업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면서 해고가 이뤄져서 이렇게 뭐냐면 그 일자리가 감소했거나 아니면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신규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 고용률, 그 일자리와 관련된 지표들은 실업률과 고용률의 지표인데 네. 2017년 11월 그 고용률과 2018년 지표가 나오고 11월 있습니다. 고용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고용률 차이가 없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이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일자리가 전체량이 줄어들었냐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이제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네. 만 15세부터 만 65세인데 그 만 15세부터 그러니까 만 14세에서 만 15세로 진입하는 인구보다 만 65세에서 만 66세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출구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고용된 인구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데 고용량은 전체적으로 준 거죠. 전체 고용된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인구의 변화 추이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경남의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날씨로 한번 이야기하시자면요. 그 짙은 구름이 약간 거쳐지는 것 아닌가 정도로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양 박사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뭐 아직 좀 악재는 많아 보이지만 네. 아직 그래도 좀 지난해에 비하면 좀 풀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루 빨리 우리 이 구름이 이렇게 거치고 맑은 날이 계속돼서 우리 밥상머리 경제도 환하게 햇살이 좀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